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 없이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계속 본말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적대를 계속하는 사람에 대한 그 세력에 대한 규탄은 안 하고 적대 해소 노력을 하지 않는 우리 정부를 계속 우리 정부가 우리 안보를 지금 망가뜨리는 것처럼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삶의 방식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막 끌고 나가서 공개 처형하는 나라하고 그래도 민족이니까 우리는 같이 할 수 있어. 너네하고 우리하는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어. 일단 우리 연합, 남북 연합부터 시작해서 연방제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가져온 이유는 급박한 뉴스라서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 문제를 한번 나눠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이재명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반전단체 모임에 가서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시청자 여러분 요 말 자체에 저는 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그런 인류 역사에서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여러 명 있고 아무리 평화가 나빠도 전쟁보다 낫다 이런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TPO잖아요. TPO.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무기를 겨누고 있는 나라잖아요. 항상 어마어마한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인데 이 사람이 지금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북한이 쳐내려오면 얼른 항복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의 도발 위협, 침략 위협이 이렇게 강한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런 안보 위협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나라에 살면서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 남북 간 대화 재개 촉구 그러면서 적극적인 역할 이게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응당 우리 안보에 대한 경계태세를 무엇보다 중요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머리가 굉장히 산만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재밌는 사설을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문화일보 사설인데 이겁니다. 평화를 원하면 원할수록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이제 로마 시대부터 있던 말인데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절대 영국은 침공 안 할 거다, 전쟁 안 일으킬 거다 하다가 이제 영국이 큰 코 다쳤죠. 유럽 전체가 큰 코 다쳤죠. 그리고 김일성 6.25 이런 걸 보면 이재명 씨의 말은 어떤 굴종적 양보를 하더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앞에서 도대체 어떤 함의를 주는 말이냐는 거죠. 이런 정말 충격적인,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희생자들이 있는 나라잖아요. 6.25 전쟁의 희생자가 지금 200만 명인데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안 물으면서 거기에 맞서서 피 흘려 싸운 사람들을 마치 무슨 바보 취급하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장 우리 희생자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코멘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저 얘기만 하면,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 얘기를 하려면 적군을 얘기를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 1도 없었잖아요. 대북 지원과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면 그러면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 위협을 느끼는 게 우리 탓인 것처럼, 우리가 북한한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대북 제재 완화를 안 해서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분들은 아주 정말 똑같은 증상이 뭐냐면 북한 쪽에 책임을 안 물어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이잖아요.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 태세를 굉장히 튼튼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싸울 때 결사항전의 자세에 대해서 지도자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평화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말의 순서잖아요. 근데 저 사람 앞 얘기 다 빼고 더러운 평화가 낫다 이러면 이 앞에 모든 얘기가 저 사람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순국 선열에 대한 희생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리고 그 결사항전, 전쟁이 나면 결사항전한다 이런 지도자로서의 그 다짐도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안보를 얼마나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 도대체 머리 구조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머리 구조가 일단 궁금한데, 지금 보시면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게 이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나와서 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그렇게 비웃었잖아요. 초보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를 한번 까보려고 한 거죠. 초보 대통령이라 정치를 못해서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침략군이 있는데 침략군 욕을 안 하고 젤렌스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의 대통령 후보가 저따오로 무식한 얘기를 했다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한번 되돌려 보면 이거 보세요.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침략군이 왔는데 미국이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지금 암살 순위 1순위니까 우리가 망명시켜 줄게. 우리가 교통편 줄 테니까 얼른 미국으로 가자 이랬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나는 너네가 나한테 교통편을 줄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무기다. 그러니까 내가 암살을 당하든 말든 나는 남아서 우리나라를 지킬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EU 정상회의에서 이 사람이 영상으로 그 호소를 했죠.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를, 내가 아직 살아있고 우리 국민들은 같이 싸울 거다. 이래서 그 유럽 정상들은 사실은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러시아에 맞서서 얘네들을 굉장히 금방 터질 텐데 우리가 얘네를 도와줘야 되나? 그랬는데 이 지도자의 이 호소, 그리고 이 사람의 태도를 보고 지금 1년 반이 되잖아요. 1년 반이 돼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열흘이면 저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이 지도자라는 게 참 중요하다. 아까 이재명 씨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얘기는 침략군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손들고 우리 국민을 모두 다 설득해서 항복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얘기는. 근데 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은 사실 자기 나라의 운명을 바꿨어요. 망명하라는데 망명 거부하고 국민들하고 같이 이 전쟁을 지금 1년 반을 끌고 오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러시아는 진 겁니다. 왜냐하면 속결로 이길 생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이 우크라이나 이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파괴가 됐지만 이제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겠죠. 그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도와주고, 이 나라는 이제 이런 침략군에 항거해서 잘 싸운 그런 나라로 오랫동안 기억이 될 나라죠. 상징이 된 거죠. 상징. 많은 나라들이 아마 도와줄 겁니다. 우리도 아마 이 재건 과정에 참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지도자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린 전쟁을 겪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재명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도발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아무리 들어온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거기에 동의하실 겁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젤렌스키 입장이라면, 침략받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했다는 의미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죠? 시청자 여러분? 근데 저분이 이제 제일 잘못한 거는 제가 볼 땐 저겁니다. 우리의 안보의 위험성, 그래서 우리의 경계태세의 중요성,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이호야 선생님, 전쟁 나면 항복하자는 것보다 문재인처럼 계속 저 자세로 나가면 평화가 온다. 그 두 가지 뜻이 저도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계속 저 자세로 가는 게 평화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도 만이라도 전쟁이 났다고 하면 끝까지 항전하자라는 뜻도 전혀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호야 선생님 말씀하신 굉장히 날카롭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이재명 저 대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호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저는 코멘트라고 생각해요. 저분들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나눠봐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 윤석열 정부를 깠습니다. 까면서 뭐라 그랬냐면 냉전적 사고를 못 벗어난 사람들이 많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 없이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계속 본말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적대를 계속하는 사람에 대한 그 세력에 대한 규탄은 안 하고 적대 해소 노력을 하지 않는 우리 정부를 계속, 우리 정부가 우리 안보를 지금 망가뜨리는 것처럼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세력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대화는 좋지요. 대화는 좋은데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이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을 개선하면서 남북 관계가 발전했고 평화로웠고 정말 평화로웠다고 하는데 아주 뒷목이 땡기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불꽃놀이 하듯이 쏴대고 있는데 평화로웠대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도약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이 글을 자기가 썼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보좌관이 써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 국민소득이 엄청 늘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일단 그 팩트로도 틀리고, 그 다음에 그 팩트도 틀리지만 시청자 여러분, 국민소득이라는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해서 나라 경제를 말아먹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는 언제 날까요? 당장도 나타나지만 두고두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이 누구 덕이냐, 뭐 그 효과가 어디까지 가냐, 이런 거는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치세에 무슨 우리 국민소득이 엄청 늘어났다고 일단 뻥을 깎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마치 그때그때 매년마다 효과가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분이 무슨 식견이 있다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보세요. 어쨌든 결국 윤석열 정부를 깔려고 한 거예요.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잘 지내면 누워서도 떡이 생기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처럼만 하면 누워서도 떡이 생기고 안전하고 경제도 잘 나가는데, 그러지 못한 정부는 다 경제도 망했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공통되죠. 그게 뭐냐면, 북한하고 잘 지내면 누워서도 떡이 생긴다. 근데 우리 잘 지내지 못하는 원인은 북한한테 있는 거를 절대 지적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분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 될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이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분 이제 오늘 아침 칼럼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냉전적 사고라면서 윤석열 정부를 까내린 것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썼는데, 굉장히 기이한 점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냐는 거다. 보시면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 쓸 때 그분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런데 그때는 워낙 우리가 정보의 질이 나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의도인지 설왕설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은 놀랍게도 전 세계에다 대고 김정은이 비핵화 진정성을 가졌다고 보증을 섰어요. 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면 부끄러워서 머리를 못 들 것 같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진정성이 있다고 보증을 서면서 미국한테 북한하고 대화하자고, 제재 풀어주자고 얘기했잖아요. 종전선언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부끄러워서 머리를 못 들어야 되는데 이분 너무 당당하다. 그리고 단지
결과가 실패라는 것만으로 지금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과정은 더 문제다. 보세요. 김정은이 속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 9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근데 정말 진중해야 하는 우리 지도자가 김정은이 속마음이 이렇다라고 보증을 섰고 유엔까지 가서 종전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게 왜 문제냐. 종전선언을 하면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체제가 우리 유엔 사령부인데 그 유엔 사령부를 없애면 보세요. 유엔 사령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한 중국이나 러시아도 유엔의 일원이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하고 싸우기는 굉장히 껄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유엔 사령부가 당장 해체될 겁니다. 종전 선언을 하면. 왜냐면 전쟁이 끝난 거니까. 우리 우방들 모두가 북한 비핵화가 돼야지만, 부시도 그랬고 트럼프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종전선언이 됐든 평화선언이 됐든 평화체제를 구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대통령이 유엔 가서 혼자 급발진을 한 거예요.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망신스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분이 우리 국민을 배신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자기들의 아주 이상한 그 낭만적인 민족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반기문 총장이 지난 이날 같은 날 반기문 전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외교는 대북 성과에만 매달리면서 일방적 평가를 대냈고 그동안에 우리 안보에 대들보인 한미동맹이 흔들렸고 70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관계가 냉랭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기문 총장도. 아시겠지만 반기문 총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외무부 장관을 했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은 사실 정치적으로 노무현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노무현 때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이분은 굳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정치적으로 까내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직업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안타깝게 평가를 한 거죠. 70년 역사상 한미동맹이 최고로 한국 관계가 냉랭했다. 자기들만의 일방적 평화를 되뇌는 동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그 김정은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 이 사람들도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안보를 볼모로 자기들끼리 저런 낭만적인 민족주의 속에 빠져가지고 아니 자기들이 낭만적 민족주의에 빠져 있든 말든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갑자기 급발진해갖고 유엔 가갖고 종전선언하자고 하고 그거 참 희한하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우리 대북 정책의 원칙이 뭐냐.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통일부는 대북 지원부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북 지원만 하는 게 통일이 아니다. 라는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발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난리가 났었죠, 야당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을 하려면 무조건 통일부는 대북 지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까내린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생각거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잖아요. 아까 우리 이호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정권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래야지 통일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북한한테 뭘 쥐어주고 지원하고 대화 협력을 하자는 얘기 속에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뭘 손에 자꾸 쥐어주고 이래야지 우리가 남북한이 가까워져서 통일로 가까워진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하고만 잘 지내면 걔들이 어떤 짓을 하던 북한 정권하고만 잘 지내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오냐?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저는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정말 같은 민족이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떼내고 김정은 정권하고 잘 지내는 게 최우선 목표냐. 1961년에 베를린 장벽 동독하고 서독이 갈라졌을 때 서독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동독 정권의 인권 침해 행위를 나중에 우리 통일되면 너네 다 재판으로 걸 거야 하면서
자일치기터 중앙조사처라는 거 설립을 했답니다. 그래서 철조망 근처에서 계속 동독군을 감시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면 끝까지 파갖고 그 군인이 그 신원을 그 파악한 거죠. 나중에 너네 처벌될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동독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철조망 근처에서 사살하고 이런 거를 한 4만 건이 넘도록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탈주하는 사람들, 서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일부러 정조준하지 않고 총을 비껴서 쐈고, 그리고 정치범들의 고문도 자제했대요. 왜냐면 나중에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올까봐. 서독이 인권 존중을 하겠다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동독 정권하고는 척을 졌지만 어느 정도 동독 주민한테는 그게 희망의 등불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그 80년대에 가면 서독이 동독한테 돈을 엄청 줍니다. 돈을 엄청 줘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욕을 했냐면 너네가 지금 동독을 다 먹여 살리고 있어 라고 욕을 했는데, 그래서 너네가 지금 공산주의 체제를 그 떠받치고 있어 라고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근데도 서독은 그 동포라는 이름으로 돈을 많이 줬고요. 돈을 주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개방과 교류를 확대한다. 그리고 정치범 머리수당 돈 주고 정치범을 석방시키는. 그러니까 인권, 개방과 교류 이런 식으로 그 동독 정권과는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동독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이게 나중에 통일할 때 굉장히 큰 그 동독 주민들이 서독하고 통일하겠다라고 주민투표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 이 칼럼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통일을 원하느냐 우리는 입니다. 헌법 정신을 따라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폭력적인 독재 정권하고도 진짜 연방제 할 거냐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이 장성택 같은 사람 보면 그냥 끌고 나가서 공개 처형해버리잖아요. 재판도 없이 처형해버리잖아요. 이런 독재 정권하고 민족끼리라는 이름으로 정말 남북한 연방제 할 거야? 그게 지금 김대중,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민족은 그 이념을 초월한다. 민족은 이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저 북한 정권하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남북 연합, 남북 연방제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통일을 원하느냐. 지금 북한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통일을 그냥 같이 통일하자 이렇게 외칠 거냐, 아니면 교류와 협력을 하면서도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향성과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할 거냐. 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두 번째를 고른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자고 얘기한 겁니다. 교류와 협력도 좋지만 교류와 협력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통일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우리 헌법 질서에 맞는 통일을 지향할 것이고 그 방향으로 북한 정권을, 북한 인민들도 그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해 갈 것이고 우리 원칙을 견지할 거다. 이런 선언을 한 거죠, 이번에. 그것은 김대중, 문재인 그 두 정권이 추구한 우리 민족끼리 통일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선택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얼마나 정말 소중히 하는지를 우리가 좀 증명해야 되는 질문하고 같다고 봐요.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삶의 방식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막 끌고 나가서 공개 처형하는 나라하고 그래도 민족이니까 우리는 같이 할 수 있어. 너네하고 우리하는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어. 일단 우리 남북 연합부터 시작해서 연방제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 그 서독도 공산주의하고 무슨 연방이냐. 헬무트 콜 총리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연합은 안 된다. 우리는 인권과 교류, 민간의 개방과 교류, 인권 이런 걸로 계속 돈을 도와주고 동독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고 통일을 항상 추구했지만 무슨 공산주의하고 무슨 정치적인 연합을 하냐. 그 원칙은 되게 뚜렷했어요. 근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은 북한 권력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독재 정권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민족이라는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남북 연합부터 시작해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뭐 연방제로 가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누가 물었더니 우리 저 남북 연방제 그러니까 김일성이 얘기했던 연방제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남북 연합은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그냥 일방적인 대북 지원만 하는 곳이 아니고 인권의 원칙을 우리가 계속 지향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통일 정책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갈릴 겁니다. 이번에 그 내정된 통일부 그 장관 후보자 있잖아요. 그 사람 청문회 하면서 이 통일관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을 거고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걸 지켜보시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런 그 폭력적인 공산주의 정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같은 민족끼리니까 우리 연합제, 연방제 이런 거 할까? 저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길 바라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정권이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이렇게 그동안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반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민족이 최고의 가치라는 식으로 지금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 이런 얘기 들으면서 허허허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 간에 공감대를 이뤄나가야 되는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김영호라는 분을 통일부 장관을 시키면서 요런 통일관을 지금 피력을 한 거죠.